안녕하세요. 아토피와 싸우는 사람들 진행하는 오원장입니다. 이번 시간 거 사실 다 녹화했는데요. 그냥 한번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녹화 중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반으로 잘라서요. 다시 녹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튼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룬 T셀 비긴즈. 이 편에서는 T셀이 흉선에서 어떻게 교육이 되고 또 어떻게 걸러지고 나오게 되며 또 T셀이 수용체 그러니까 TCR이죠. T셀 리셉터 그리고 MHC 클래스 이 결합에 의해서 나이브 T셀 상태에서 T셀이 활성화된다 라는 내용까지 공부했습니다. 헬퍼 T셀이든 사이토톡식 T셀이든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내용이죠. APC 항원제시세포 그리고 나이브 T셀 상태에서 둘이 결합을 하면은 액티베이트 된다 T셀이 그런 내용이었죠. MHC 클래스 2를 통해서 안티젠의 펩타이드를 이렇게 T셀 리셉터한테 건네주고 MHC 클래스 2니까 당연히 CD4 T셀이 되는 거겠죠. 지금까지 공부한 게 딱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 단순히 TCR, 그러니까 T셀 리셉터하고 MHC 클래스가 결합하는 것만으로는 이른바 T셀의 활성화가 작동하는 거는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요. 어벤져스를 예로 들어보면요. 이 브루스 배너 박사가 그냥 아무 때나 변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헐크로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뭔가 깊은 그 빡침이 더해져야 되죠. 즉 나이브 T셀에게는 공동 자극 분자에 의한 공동 자극 신호가 필요합니다. 자, 이 그림은 위에가 T셀이고 나이브 T셀 그리고 밑에가 APC 항원제시세포예요. 이쪽은 활성화된 거고 역시 APC고요. 조금 전 그림에서는 이 단계까지가 이루어진 걸 본 거죠. 즉 T셀 리셉터하고 MHC 클래스 2하고 서로 결합을 하고 CD4가 여기 바인딩하고 그 내용까지 진행이 됐는데 위쪽에 나이브 T셀, 그러니까 미경험 T셀 세포 표면에는 CD28이라고 하는 단백질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만 연결되는 글라이코프로테인, 그러니까 당 단백질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래쪽에 초록색 막대로 그려져 있는 이 B7 얘입니다. 이거는 B7-1, B7-2. B7-1은 CD80이고요. B7-2는 CD86입니다. 이런 단백질인데요. 이거는 그냥 B7 분자, 그러니까 B7 모레큘이라고 부릅니다. 얘네 둘이 바로 공동 자극 분자예요. 코시뮬레터리 모레큘이라는 거죠. 이 B7은 APC의 표면에 있습니다. 항원제시세포의 표면에 있어요. 즉 수지상세포, 대식세포, B셀 걔네들이 표면에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얘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감염이 발생되었을 때, 즉 APC가 자기 할 일이 생겼을 때에만 발현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감염이 생겼을 때에만 APC가 우리 몸의 미경험 T셀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대단히 정교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 그림에 있는 CTLA4라고 하는 수용체인데요. 요거죠. CD152. 이 수용체인데 이 그림에서 CD28 여기 있던 거 이 연초록색의 막대기 사이사이에 분홍색 막대기가 생겨 있죠. CTLA4가 이거란 얘기예요. CTLA는요. 사이토톡식 T 림포사이트 어소시에이티드 프로테인 4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독성 T 림프구 연관 단백질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미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된 T셀이 표면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CD28하고 B7하고 결합을 해서 액티베이티드 된 이 상태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CD28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결합력은 이 B7 분자들하고 결합하는 그 힘은 CD28보다 한 20배 정도 더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할이 CD28하고 정반대입니다. 즉 T셀의 활성화를 억제하고요. T셀 세포 증식도 억제합니다. 즉 적의 침입을 인지했고 그에 따른 대응을 T셀이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은 T셀 더 오버시키지는 말라라고 하는 견제장치, 즉 억제장치인 셈인 거죠. CTLA4는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T셀 있잖아요. 걔가 헐크라고 생각했을 때 헐크가 너무 날뛰면 아군까지 막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브루스 배너 박사로 돌아가라. 좀 얌전해져라 라고 하는 신호가 바로 이 CTLA4예요. 그 어벤져스 보면은 그 블랙 위도우인가요? 그 여자가 헐크를 달래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지난번 NK셀 우리 공부할 때 잠깐 다룬 그 암에서의 치료제 중에서 면역 관문 억제제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거 억제하는 겁니다. 면역 관문, 즉 이뮨 체크 포인트가 바로 CTLA4이고요. 이 CTLA4가 억제되면은 T셀이 활성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해서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내용으로 개발되는 거죠, 약들이. 참고로 이 CTLA4는 1987년에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소개됐습니다. 여기서 이뮤노글로불린 슈퍼패밀리라고 하는 거는 IGSF
뭐 단순해요. 슈퍼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SF라고 하는데, 이건 또 뭐냐면은 인뮨 면역계에 속하는 글로불린인데, 이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거는 혈장에 둥둥 떠다니는 단백질이에요. 이 중에서 뭐 알파, 베타는 화학작용을 매개하는 애들이고요. 감마가 면역글로불린, 즉 이뮤노글로불린입니다. 혈장에 떠다니는 단백질 중에서 면역기전에 속하는 애들이 겁나 많은데, 진짜 많은데 걔들을 그냥 IGSF로 묶어서 이런 계열이 있다라고 따로 분류한 거예요. 즉 이 논문은 뭐냐면은 그런 애들 중에 재미난 거 하나, CTLA4라고 하는 이 하나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아래쪽 내용을 보면은 CTLA4는 주로 활성화된 림프구에서 발현되고 T셀 맥의 세포 독성과 함께 유도된다고 이 논문에서 보고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를 이용한 암치료에서의 T셀 활성화 유도 뭐 그런 것들이 연구되고 임상에서 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참고로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제임스 패트릭 앨리슨하고 타스코 혼조라고 하는 분이 받았어요. 그때 그 노벨상을 받을 때의 타이틀이 부정적인 면역조절 억제에 의한 암치료법 발견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그림이 있어요. 인터넷에 서칭해서 찾았는데요. 이거는 저작권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저작권 여기 있네요. hegacy.de 이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APC in tumor tissue, 그러니까 암 조직에서의 APC 항원제지 세포에서 이 TAA라고 하는 거는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안티젠, 암과 관련된 그러한 항원을 수지상 세포가 이렇게 컨테이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노드, 림프절로 가지고 갑니다. 항원 제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림프노드에는 나이브 T셀이 있어요. APC와 T셀이 여기 림프노드에서 만나게 되면은 MHC 클래스를 통해서 TAA, 튜머 안티젠을 제시해서 TCR이 받아들여서 T셀이 활성화되게끔 진행이 되겠죠. 어떻게? CD8086, 아까 이거 B7이라 그랬죠. B7 모레큐라고 CD28이 결합을 해서. 그런데 그 이후에 활성화가 되면은 CTLA가 나온다 그랬죠. CTLA가 나와서 B7하고 다시 결합을 하면은 T셀이 분화, 증식이 멈춘다. 그러면은 이 암을 공격하지 않게끔 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때 이 CTLA 기능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 안티젠을 공급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CTLA가 기능을 못하니까 T셀은 더 증식하고 분화해도 되네? 라고 하면서 밖으로 가서 튜머셀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PDL1, PD1, 즉 PD1도 CTLA하고 비슷한 그런 기전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로서의 CTLA4와 PD1, 이것이 바로 2018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두 분에게 준 그러한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CTLA4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좀 충분히 다룬 것 같고요. 다시 T셀 활성화 과정으로 돌아가서 중간에 또 한 단계 빠진 거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APC 그리고 이쪽을 나이브 T셀이라고 했을 때 스텝 1, APC가 MHC 클래스를 통해서 펩타이드를 전달합니다. MHC 클래스 통해서 펩타이드를 나이브 T셀에 있는 TCR, T셀 리셉터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TCR에서는 전달을 받은 다음에 CD40 리간드 이렇게 나오고, 이 리간드라고 하는 거는 그냥 리셉터와 연결되는 단백질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CD40 리간드는 CD40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CD40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APC 표면에 있겠죠. 이렇게 두 개가 또 바인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MHC 클래스하고 TCR이 결합하고 CD40과 CD40 리간드가 결합하면 APC, 즉 항원제시 세포에서는 B7 분자를 발현하고, 그리고 이 B7에는 T셀이 CD28이 결합하면서 T셀이 활성화하게 되죠. 이 단계에서 나이브 T셀이 액티베이트 되는, 그리고 이제 T셀이 활성화되면은 네 번째 단계, T셀에서 나오는 또 다른 수용체 CTLA, 얘가 T셀에서 발현되고 이게 APC B7을 대체 결합하는 거죠. 이쪽과 결합하면서 CD28을 블락하는 거죠. 이게 완성이 되면 활성화된 T셀에게 억제 신호가 전달됩니다. 요 바인딩이 이걸 억제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억제 신호가 뭐냐면은 다른 나이브 T셀들을 또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네들이 APC에 대해서 자극이 되는 그런 감수성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액티베이티드 된 T셀은 인터루킨 2를 생산하거든요. 그거를 감소시킨다라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게 바로 억제 신호예요. 참고로 이 인터루킨 2는 T셀을 성장시키는 가장 핵심 인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루킨 2 한번 알아보죠. 인터루킨 2는 사이토카인 중에 하나죠. 인터루킨.
인터액션, 즉 상호작용한다, 류킨, 류코사이트, 그러니까 뭐 백혈구들 사이에서 상호작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얘는 주로 T셀에서 나오고 T셀에 주로 작용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인데요.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활성화된 T셀이거든요. 거기 세포막에 리셉터가 다리를 받고 있고 그 위에는 인터루킨2가 이렇게 결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 체인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이렇게 다리를 받고 있죠. 근데 이쪽 그림을 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모더레이터 어피니티, 인터루킨2 리셉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파란색 알파 사슬이 없죠. 알파 체인이 없죠. 즉 이거는요 활성화하기 전 단계 레스팅 즉 대기 단계예요. 이때는 알파 사슬은 없고 베타 감마 사슬만 있어요. 아직 이 인터루킨 2 리셉터는 덜 큰 겁니다. 얘는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인터루킨 2에 대해서. 하지만 여기서 인터루킨 2가 들어와서 T셀이 활성화되면은 하이 어피니티 인터루킨 2 리셉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주황삼각형 얘네들이 인터루킨 2예요. 즉 이 상태에서의 인터루킨 2 리셉터는 알파 체인이 완성이 돼서 밖으로 나가게 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T셀의 세포 핵 내부에서 인터루킨2 리셉터의 알파 체인을 만드는 전사시키는 그런 게 활성화되었다. 그래가지고 인터루킨2 리셉터가 완성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성되면은 그때부터 인터루킨2를 자유롭게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뭐를? 활성화된 T셀을 분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하자면은 인터루킨2는 활성화된 T셀에서 나와서 다시 T셀을 다량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이토카인인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생성 분비한 사이토카인에 자기가 반응해서 성숙하고 분화, 증식하는 것을 자가분비 작용이라고 합니다. 오토크라인이라 그래요. 참고로 어떤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진 세포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면 오토크라인이라 그러고요. 주변에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옆에 있는 세포들한테 작용하는 거를 파라크라인이라 그래요. 파라크라인 액션이라 그래요. 그리고 혈액이나 조직을 타고 그 사이토카인들이 멀리 이동해서 거기 멀리 위치한 그런 세포들에 작용하는 거를 엔도크라인 액션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 인터루킨2를 이용한 약물도 상당히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T셀의 기능을 유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키를 인터루킨2를 모디파이하면서 제공할 수 있잖아요. 혈압약으로 유명한 그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 제약이라고 있어요. 걔네가요. 프롤루킨이라고 하는 그런 전이성 신장세포암 치료제를 판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클리니젠이라고 하는 제약한테 그걸 넘겼는데요. 아무튼 이 약도 인터루킨2 약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아토피 환자분들 중에 엘리델 프로토픽 쓰시는 분들 많죠. 그건 또 T셀에서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이건 조금 다소 어려운 내용인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거라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NFAT 즉 NFAT과 칼시누린입니다. 이른바 그 면역계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 즉 면역 억제제는요. 사이클로스포린 A, 그리고 타크로리무스, 그리고 라파마이신 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사이클로스포린 A, 얘는 TCR, 그러니까 T셀 리셉터에서 T셀 내부로 들어오는 신호의 전달을 방해해서 T셀이 활성화되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먼저 TCR을 통해서 T셀에게 신호가 전달되는 그 정상 과정부터 좀 알아볼게요. 이 왼쪽 그림이 T셀이 활성화될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APC가 나이브 T셀한테 항원 펩타이드를 제시합니다. 그러면은 TCR을 통해서 항원이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은 T셀 표면에 있는 칼슘 채널 여기가 열려요. 그러면서 칼슘 이온들이 세포막 밖에서 T셀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T셀 내부에 세포질에 있는 칼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칼슘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그 세포질 내에 있는 칼슘 이온들이요 칼모듈린에 붙어요. 여기 스패너처럼 생긴 연두색 이게 바로 칼모듈린입니다. 참고로 칼모듈린은 칼슘 모듈레이티드 프로테인 이거든요. 세포 내에서 칼슘 이온을 붙잡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면 돼요. 칼슘 감지기이면서 칼슘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들이 있어야지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적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게 1차적으로 작동해야 그 다음에 뭐 프로테인 키네이즈나 포스파테이즈 즉 인산을 가져다 붙이거나 떼는 그런 화학작용을 하는 단백질들이 뭔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거라서 얘를 억제하는 약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칼모듈린 억제제가요. 이니비터가요. 이 칼모듈린이 칼슘하고 결합을 하면은요. 칼시뉴린 옆에 있는 칼시누린 요거가 칼시누린이에요. 이 보라색이요. 이 칼시누린과 칼모듈린이 결합을 할 수 있어요. 칼모듈린이 잡아둔 이 칼슘 이온이 칼시누린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칼시누린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이 칼시누린 활성화라고 하는 거는요. 옆에 NFAT 있잖아요. 이 NFAT이라고 그냥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다 C 하나 더 붙입니다. 사이토플라즈믹 즉 세포질 내에 있는 상태의 NFAT이기 때문에
이 세포 핵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는 NFATC라고 그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액티베이티드 된 칼시누린이 활성화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NFATC에게 가서 인산기 P를 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즉 탈인산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빨간 땡구리가 인산이에요. NFAT이 이 상태에서는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인들을 다 빼게 되는 탈인산화 하게 되면은 활성화되면서 핵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인터루킨2를 전사, 즉 복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인터루킨2에 의해서 T셀의 클론 확장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 칼시누린은 세린, 트레오닌, 포스파테이즈. 세린, 트레오닌 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는데요. 이 인산기 P, 여기 빨간 동그리 얘를 NFAT에서 칼시누린이 떼주는 역할을 한다. 인산 분해 효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면역 억제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왼쪽은 역시 정상 과정이고요. 오른쪽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입니다. 이 빨간 막대기 있잖아요. 이뮤노필린이라고 그러죠. 이거는요. 사이클로필린하고 KF 결합 단백질, KF 바인딩 프로테인이에요. 이 둘을 합해서 이뮤노필린이라 그러는데 이 이뮤노필린에 사이클로스포린 또는 타크로리무스가 얘네들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사이클로스포린 A는 사이클로필린, 그리고 타크로리무스는 KFBP 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결합을 해서 결국에 이 결합된 복합체는 이 세포질 안에서 칼시뉴린하고 결합을 하게 됩니다. 요렇게. 원래 칼시뉴린은 칼모줄린하고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처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얘네들이 대체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칼시뉴린은 칼모줄린으로부터 칼슘 이온을 받지 못하잖아요. 즉 얘네들은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거죠. 얘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은 NFAT을 탈인산화 시키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NFAT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거죠. 즉 인터루킨2가 핵 내에서 전사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생산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사이클로스포린 A나 타크로리무스 같은 약물들은 이렇게 바인딩되는 과정을 칼시뉴린 활성화 단계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블럭. 그리고 여기서 이뮤노필린, 즉 뭐라 그랬어요? 사이클로필린하고 KFBP 얘네들과 결합하는 결합제를 다른 말로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칼시뉴린 억제제라고도 많이 씁니다. 왜 이 어려운 설명을 꼭 해야 됐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바로 아토피 환자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처방되는 엘리델 프로토픽, 이 약들이 바로 면역 억제제, 즉 타크로리무스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이죠. 엘리델하고 프로토픽. 이 원래 면역 억제제는요, 아토피 때문에 개발된 약은 아니에요. 신장이나 간 같은 조직 이식 수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식받은 해당 장기를 내 몸의 면역계가 공격하는 그런 과정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장 이식을 받았는데 그건 원래 내 몸에서 생긴 그 셀프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넌셀프라고 인식을 하고 MHC 클래스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바로 뭐 CTL이나 뭐 NK셀 같은 애들이 가가지고 공격을 시작하겠죠.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개발된 약이에요. 면역 억제제는.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그런 면역 질환에도 사용을 해본 겁니다. 이전에는 스테로이드를 썼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 본 거죠. 그리고 효과가 좋았던 거예요. 현재까지 안정적인 약으로 인정되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처방되고 있죠. 그런데 프로토픽 엘리델, 이 국소 면역 억제제들, 이 약들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피부과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약 아주 안전한 약으로 인정하고 환자에게 거의 루틴으로 처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약이 장기간 사용될 경우에 만성적인 면역계의 문제를 고착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사실 임상의로서 저의 경험에 따른 견해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강의 방송이니까 그냥 패스할게요. 이후 발견된 면역 억제제는요, 라파마이신, 시롤리무스라고 합니다. 얘는요, 타크로리무스처럼 FK 결합 단백질, 이런 단백질과 결합은 해요. 그런데 칼시뉴린을 방해하는 그런 기전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얘는 mTOR, mTOR를 활성화시키는 복합체 2개 중에서 하나를 차단하는 식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러면 또 이것도 설명해야 되고 그런 거 너무 무리잖아요. 사실 이쪽은 저도 아직 공부를 하는 단계거든요. 잘 알지 못하는데 설명드리는 건 좀 이상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까지만 면역 억제제 얘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더 깊이 들어가서 T셀 활성화 그리고 분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밥 드세요, 밥. I want to care my